그때가 15년 전인데 2차 전지 산업을 미리 보셨어요. 15년 전에요. 네. 너무 일찍 보셨지만 LNF, 에코프로 이런 거.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에. 카카오도 기가 막히게 정리를 또 다 하시고 몇 년, 정말 10년을 넘게 보유하시던 거를 이게 어떤 시점에 카카오의 성장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는 깨끗하게 다 외도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부동산을 투자 개념으로 안 보신다고. 맞아요. 원래는 제가 애들 태워갖고 학교 앞에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출근하는데 방학이라 첫째가 외대부고 캠프를 갔어요. 오, 며칠짜리인가요? 3주요. 자유. 근데 그거 광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다 작성해놨다가 우와. 업무 미팅 하는데 알람이 울려갖고 잠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바로 클릭. 바로 접수. 워킹맘의 현실. 어떤 판사 어머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PI 신청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막 재판을 미뤘어야 됐는데 막 이런 재판을 식으로 미뤘어야 했는데 학원이 뭐라고 막. 전에 원래 증권회사에서 주식 쪽 관련 업무를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벤처캐피탈에서 벤처 투자랑 심사 업무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종종 번외로 금융투자협회나 증권사들 이제 강의, 네, 벤처 투자 관련된 강의 하러 다니고 있어요. 가끔 대학도? 네. 네. 화려한 이력은 이따가 다시 한번 네. 본격적으로. 엄마들의 재테크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해요? 주변에 이제 부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주로 어떤 부류로 나누는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수저, 네. 다이아몬드 수저로 물려받아서 태어난 분들이 네. 있고, 전통적 부자. 네, 전통적 부자들,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저희랑은 거리가 좀 있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쪽이잖아요. 네. 뭐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보면은 부동산 부자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기는 해요. 네. 대부분이고 자산을 보유하는 비중도 부동산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쪽에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어떤 에쿼티 자산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또 이분들의 특징이 부동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으세요. 이거 되게 신기한데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에쿼티 자산 투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세요. 왜 그래야 돼? 부동산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에쿼티 쪽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돈이 왜 묶여야 돼? 거기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땅의 개념 자체가 완전한 자기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와 지자체, 네, 뭐 이런 정책에 따라서도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한 번 하면 이제 장기 플레이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에쿼티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돈이 큰 금액이 장기로 묶이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안에 다른 것들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요. 자수성가 하신 분 중에 저랑 이제 친한 분 중에 원래는 업계 펀드 매니저셨고 우리나라의 펀드 매니저들은 일평가를 하다 보니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그런 거에 조금 회의를 느끼시고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시고 전업투자로 돌아서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소신에 맞게 종목을 공부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셨죠. 근데 저희가 종목을 공부하고 장기 투자할 때는 정도는 없어요. 그냥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탑다운 방식으로 산업이 커질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산업의 이제 큰 섹터에서 보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주로 하고요. 왜냐하면 산업 전체 사이즈가 쪼그라드는 거면 밑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밸류에이션이 다운돼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좋은 거를 먼저 골라야 되는, 이분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가 15년 전인데 2차 전지 산업을 미리 보셨어요. 15년 전에요. 네. 너무 일찍 보셨지만 그래도 본인은
장투 계좌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을 담으신 거예요. LNF, 웨고프로 이런 거.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에. 카카오도 그 시절에. 그 시절은 네. 바닥이었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셨거든요. 카카오도 기가 막히게 정리를 또 다 하시고 몇 년, 정말 10년을 넘게 보유하시던 거를 이게 어떤 시점에 카카오의 성장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는 깨끗하게 다 외도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부동산을 투자 개념으로 안 보신다고. 본인의 생활 공간? 이 정도? 네, 맞아요. 그 정도요. 그냥 좋은 생활 공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반포에 아파트를 사셨어요. 사시긴 했지만. 근데 반포야. 네, 그쵸.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엄청 누리기 위해서 막 약간 몸빵부터 하고, 뭐 내가 이거 투자하고 이런 생각이 없으시고. 내가 편하게 위해서. 애들 그치, 교육과 뭐 여러 가지 편하기 위해서 그냥 현찰로 착하시고. 본인은 계속 이제 현금을 돌리시는 거죠. 투자.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한테 이런 에쿼티 투자를 권유를 하면 못 하세요. 리스키하다. 네.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고 네. 내가 부동산은 이렇게 알겠는데 야 이거는 모르겠어 라고 해서 저도 여기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에쿼티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부동산을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다들 집은 갖고 계세요. 왜냐면 다 편리한 네네. 위치 이런 선택을 하다 보니. 그리고 캐시가 있으니까 네. 이제 부동산 자체를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진 않으세요. 네. 그럼 네. 잘된 케이스도 많지만 실패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그쵸. 많거든요. 네. 펀드 매니저 출신이라고 다 잘 되는 건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아니고. 네. 그런 분들은 왜 안 되는 일단은 뭐 사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얇아요. 얇다는 게 어떤? 얇다는 게 매도하는 층도 얇고 거래량도 사실 뭐 단타 매매가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주식을 뭐 보유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되게 얇고 그리고 저는 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국내 증시에 약간 큰 손이 외국인도 있고 연기금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연기금이나 이제 기관들이 이제 나눠줘요. 그 이제 돈을 자 주식을 사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잘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하겠죠. 근데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너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기 트레이딩 경과를 보고 평가할 거야가 아니라 일평가를 해요. 일평가를 네, 한다고요? 매일매일 평가를 해요. 데일리 평가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데일리 평가를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하냐면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벤치마크보다 잘했어? 벤치마크보다 못했어를 평가해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시장이 이쪽 섹터가 되게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쪽을 좀 중기적으로 투자해야겠어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일평가로 만약에 이게 깨지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팔아야 되죠. 단타 하려던 저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로스컨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아래로 가면은 무조건 팔아야 되고 아니면 안 팔려면은 뭐 사유서도 써내고 막 되게 복잡해요. 결제도 해야 되고 그런 신념을 지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연기금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하니까 뭐 마이너스 나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벤치마크보단 잘했어. 이런 벤치마크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제 코스피 200 네. 지수, 주가 지수, 네, 코스닥, 뭐 주가 지수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뭐 오늘 되게 많이 빠지는 날이야. 8% 빠졌어. 근데 나는 내 펀드는 6% 빠졌어. 괜찮아. 그럼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주식이 올랐을 때 뭐 코스피 주가 지수가 5% 올랐어. 근데 내가 3%밖에 못 올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네. 어렵네요. 그걸 일평가로 하니까 와. 펀드 매니저가 잘하는 펀드 매니저로 오래 남냐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여러 종목 쫙 벤치마크처럼 분산 투자하는 거죠. 코스피 200을 거의 다 담아 놓는다던가.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섹터에 뭐 힘을 줄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약간 중장기 플레이 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국장은 특히. 맞아요.
잘 된 케이스도 많지만 실패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그쵸. 많았잖아요. 네. 펀드 매니저 출신이라고 다 잘 되는 건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아니고, 네. 그런 분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이제 보통 회사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대기업에서 이제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뭐 직원 당연히 개인의 능력도 좋아야 되지만 업무를 협력사에 좀 의뢰하거나 위탁을 해서 주고 그다음에 팀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역시 대형 운용사나 투자사 소속으로 펀드 매니저로서 일을 하면 협력사처럼 증권사들을 통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뷰 이런 거를 좀 받아볼 수 있고 완성된 자료를 보고 또 퍼스트콜이라는 연락을 받고 그리고 또 팀으로 전체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잘 내고 실적이 잘 나오면은 그게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독립을 해서 전업 투자자가 될 경우에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이제 독립해서 본인이 이제 기업을 발굴을 하고 탐방을 다니고 그리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런 부분이 스스로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지 않으면 전업 투자자로서 이제 투자를 성공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펀드 매니저로 있을 때 어떤 그런 유명세나 이름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이제 그런 실력보다는 뭐 유튜브 뭐 강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네 활약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편이에요. 꼭 펀드 매니저 출신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다 보면 대부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막 찾아요.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데들이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금융회사. 사칭하는 거죠. 유사 투자 자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 법인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유사 투자 자문. 투자 자문과 유사한, 네. 좀 애매하면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1000개가 넘어요. 그런 데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이 유사 투자 자문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냐면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돈을 자기가 맡아서 뭐 대신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고. 네. 사실상 주식 리딩방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네. 이제는 또 카카오에서 또 차단을 네. 또 정리를 또 하고는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곳들의 특징이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네. 옥석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정보를. 물량 그래서 떠넘기기를 뭐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제대로 된 스터디 없이 네. 야 지금 2차전지가 좋대 네. 에코프로가 저렇게 저렇다더라 이러면 우르르 따라 그쵸. 사면은 네 그쵸. 맞아요. 근데 야 한미반도체 저렇게 가네 이러고 사면은 이제 물리는 거고 그래도 에코프로랑 한미반도체는 좋은 회사예요. 네. 진짜 막 이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렇죠. 이상한 회사. 네. 산대 상폐됐어. 거래 정지야. 휴식 조각. 네. 이런 거는 이런 피해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극단적인 피해 사례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펀드 매니저들이 기관에서 정부 자금이나 그런 큰 자금을 운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스터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체적인 경기 분석, 경제 분석하고 거시경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산업 분석하고 탑다운으로 쭉 내려와서 이 중에 어떤 산업이 좋고 이 중에 대장주는 뭐고 그다음에 실적 추정을 막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최소 2년은 실적이 우상향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골라서 투자를 해도 실패를 하는 케이스들이 나오는 건데 그 정도 해서 해도 그리고 실제 탐방도 여러 번 가고 경영진 미팅도 해보고 회사 분위기도 보고 공장도 한번 살펴보고 진짜 제품이 많이 도나? 재고가 쌓여있나? 뭐 이제 이런 것도 보고 하고. 네네. 그러면 정말 일반 직장인들이 유튜브나 그런 거 뉴스 기사 몇 개 네, 보고 그렇게는 안 돼요. 위험하네. 제가 주변에서 물어봐요. 주식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주변에서 물어봐요. 주식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네. 일단은 그런 방송 같은 거 보고 따라하지 않는 거 1번이랑 2번은 일상생활에서 찾아라.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 네. 그걸로 예를 들면 투자하면 어떤 게 되는 있어요? 거예요. 옛날에 허니버터칩, 네. 허니버터칩 열풍이 불었을 때 다들 허니버터칩 살려고 난리였잖아요. 그때 주식을 사는 거죠. 아, 나는 비록 허니버터칩은 못 샀지만 그렇지만 주식은 산다. 불닭볶음면 열풍으로 부를 때 외국에서 막 뜨고 있을 때. 네, 외국에서 막 뜨고 10대인 저희 아이들과 사촌, 그러니까 조카들이 불닭볶음면을 그렇게 사 먹는 거예요. 작은 엄마, 유행이에요. 저희 학교 애들 다 이것만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체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삼양식품을 사야 되는 거죠. 아, 이 회사는 이렇게 지금 실물,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면 매출이 늘 수밖에 네. 없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예를 들면 화장품 쪽 업종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쪽 업종을 또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잘 아시는데 APR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셨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제 보통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는 마진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알아서 이렇게 삥 가려주세요. 뭔가 상이 유통시장을 다 망쳐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대형 공룡이에요. 하나는 온라인상의 커다란 유통 플랫폼, 하나는 오프라인상의 거대한 유통 플랫폼. 거기에 납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 마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거기를 통하면 네, 그러니까 프로모션비를 많이 써야 되고 거기에 올라가려면 야 우리 좀 프로모션 걸어줘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깔려면 좋은 매대에 깔고 하려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마진이 마이너스 10%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 두 군데에서 많이 팔면 그러면은 화장품 회사가 어디서 이익을 내냐? 해외 매출 한국의 1위야. 브랜드 네. 파워를 끌어올려놓고 네, 한국의 1위야라고 해서 해외에다 팔면 거기가 마진이 20%. 합산하면 10%. 이게 이제 보통 화장품 업계거든요. APR은 다른 방식 취했잖아요. 직영물에서 대부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진이 엄청 높은 거죠. 그 제조 비용은 얼마 안 든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네. 이거를 일반인은 모를 수 있지만 네. 화장품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엄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방송에 나오는데 야 반도체주가 좋대 막 이러고 뒤늦게 따라서 하지 말고 그럼 APR 주식 사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왠지 내가 알면 다 알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내가 체감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랑이 다니는 회사가 작년에 분위기가 좀 되게 안 좋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때 우리 사주를 배부를 했는데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안 받았대요. 보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자기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거 사야 되겠는데 바닥을 찍었네. 왜냐면은 주가는 이제 약간 선행이다 보니 안 좋은 거가 반영이 미리 된 거고 선반영이 됐고 이제 좋아질 건 아직 반영이 안 됐네? 이런 거죠. 그다음에 교육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업체는 또 약간 다른 영역인데 메가스터디가 옛날에 한참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열풍이 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 학부모들은 바로 체감했다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메가스터디 오프라인으로 나가갖고 막 수강 신청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스타 강사 다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 회사는 야, 막 이렇게 되면 이 회사는 돈을 얼마나 벌 거야? 싶었으면 이제 메가스터디에 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 잡기가 참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내가 알면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내일부터 막 오를 때도 있고 시제에 맞아요. 대한 도움 같은 거. 네. 알리가 이제 그쵸, 많아지기 그쵸. 시작하니까 네. 맞아요. 근데 뭐 내가 느끼면 누구나 알겠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메가스터디도 쉽지 않아요.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또 의대 증원 이슈 때 맞아요. 올랐다가 또 다시 원복하고 제가 산업 분석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탑다운으로 내려가서 찾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유가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 의대 증원 이슈도 있고 뭐다 보면 실제 실적 추이를 보면은 급증하고 있어요. 카테고리 넓혀가면서 이익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시총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유는 더 큰 산업을 보면은 저출산.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네, 이 밸류에이션을
깎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산업분석 먼저 가고 밑에서 다운 사이드로 이렇게 찾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왜 2차 전지 쪽도 2차 전지 산업 전체가 섹터가 되게 커진다고 생각해서 그 섹터 자체에 밸류에이션이 붙었던 거거든요. 네. 지금은 2차 전지 쪽 차들이 해보니까 별론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운사이드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산업 자체의 섹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종목 하나만 생각하면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주가는 안 네. 오르는 거죠. 매출은 올라도. 네네. 어떻게 업무가 돌아가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기상- 저희 이제 딜 소싱이라고 해서 좋은 투자처 발굴하는 거. 네. 발굴은 정말 기준이 없어요. 일단은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많아야, 모수가 많아야 그 안에서 고를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10군데 회사를 만났다라고 하면 일단 1차에 첫눈에 한 7개는 빼요. 볼 가치 없어. 이렇게 돼요. 한 3개 남아요. 3개를 자료를 받아봐요. 네. 자료 받아서 또 하나 빼요. 그럼 이제 2군데가 남죠. 그러니까 한 20% 네. 정도? 그걸 이제 회사를 한번 가봐요. IR을 들어봐요. 네, 실사 전에 IR이랑 이런 거 미팅을 네. 해봐요. 경영진 미팅도 해보고 회사 돌아가는 거.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해보겠다, 안 해보겠다를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계산을 해봤어요. 1년 동안 저희가 딜소싱을 해서 투자 심사하고 막 이러는 게 2개월, 3개월씩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가 집행된 승인율을 봤더니 7%더라고요. 정말 엄격한 기준으로 이렇게 네. 선정을 하시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투자 이후에 계속 관리 감독을 어, 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네. 투자금의 규모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아마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회사마다 되게 다르고요. 초기 투자를 하는 곳들은 보통 몇 천에서 뭐 1억 뭐 요 정도 투자하는 창업 초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벤처 투자 회사들이 한 10억에서 30억 사이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P라고 해서 사모펀드 이제 뒷단, 후단 투자를 하고, 저희가 증권사에서 주로 만나는 상품은 그쪽이에요. P들이 다루는. 그러니까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이제 곧 IPO를 앞두고 있어. 네, 이런데.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네. 거니까 대신에 밸류에이션은 올라가 있지만.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위가 크죠. 50억에서 100억, 200억씩. 네. 뭐 시작 단계부터 뒷단까지 다 아우르면서 이제 업무를 하시는 거죠. 보기는 다 그렇게 보지만 저희는 주로 중기에서 후기 위주로 보고 있고, 안정적으로.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례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기 투자하시는 데들 중에서는 본 엔젤스라는 곳에서 배달의 민족 초기 투자해서 네. 30억 밸류에 투자했나? 그게 나중에 1조에 팔렸나 그랬잖아요. 소풍벤처스라는 데서는 소카 초기에 시드 투자해줬거든요. 그게 지분이 한 8%인가 상장할 때까지 남아있었어요. 대신에 죽는 것도 많죠. 그렇게 앞단만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엔젤. 그냥 천사야. 기부야, 기부. 기부 막 한 10건 했어. 9건은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건이 되게 잘 될 수 있는 거죠.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옮기신 거잖아요. 그때가 이제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 네, 맞아요. 그때이신 거죠. 네. 왜 그렇게 진로를 변경하게 되셨는지. 상장 주식 시장은 이제 오픈된 시장이에요. 네. 자료가 모든 게 다 공개가 됐고 되게 네. 투명한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했고 경쟁력이 그렇게 크게 없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한테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네. 이게 꼭 직업적으로 내가 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여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도 잘하는 분들, 정보 내가 취합 잘해서 스터디 잘해서 잘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전업 투자자들도 많고.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뭔가 직업적으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좀 일을 할 수 있고 재미도 있고 뭐 이제 갈 수 있는 영역이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발행 시장 영역을 보게 되면서 이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실 그때 석사를 다시 한번 간 거예요. 벤처금융 과정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쪽에서는 약간 좀 큰 회사에서 옮겨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직하기에는 나이가 되게 어리진 않은 나이였어요. 38살. 그 나이면 사실 이쪽은 다 시니어, 자기가 약간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예.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되게 한참 정신없을 때 네. 대학원 다니면서 네, 그렇게 일을 했고, 그때 처음 제가 옮겼던 곳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랑 지금 회사에서도 같은 팀으로 같이 옮겨온 거예요. 네. 5년간 넘게 같은 카톡방에 있었는데도 미팅 한 번 안 주시고 맞아요. 또 알아보는 언니들은 계셨어요. 네. 저 스프님 진짜 뭐 하시는 분이지? 좀 안목이 있으신데 알고 싶다. 막 약간 이런 분들이 네. 조금 주변에 계셨어요.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업계에 20년 몸담으시면서 어떤 가치관? 큰 흐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은 지킨다라는 게 사실 여기가 되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영역도 꽤 있어요. 금감원이나 금융위 관리 감독을 받다 보니 저희는 그래도 계속 감사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면 되고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롤을 이제 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상장 주식 쪽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는 엄청 인이 박혀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라이센스가 없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구속 이슈였던 그 사람 청담동 이번에 최근에 또 구속됐더라고요. 비슷한 짓 해서. 한번 그랬던 사람들은 계속 그 그레이 존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업계로 오고 싶은 후배들도 또 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지. 저는 이 일이 여자한테도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하는 엄마한테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고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쪽 시장은 저처럼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이 그렇게 환영받는 곳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유통시장, 주식시장 쪽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비상장인 상태로 분석을 하다 보니 산업계 출신들이 우대를 받아요. 예를 들면 IT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출신 분도 되게 많으시고, 제가 이쪽 업계에 와서 만날이라고 상상을 못했던 언니를 만났었는데 그 언니가 공대를 나왔어요. 의사나 약사 출신 분도 많으세요. 바이오 심사. 네. 그래서 그 언니가 공대를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에서 일을 하다가 AI랑 이런 쪽 관련된 투자를 위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너무 신기해갖고, 네. 어떻게 보면 산업계 출신을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약간 제2의 인생처럼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네. 공채 출신이 막 들어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1명, 2명 이렇게. 그래서 사실 신입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채용 연계 인턴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협회에서 하는 그런 약간 예비 과정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있으면 좀 연결이 쉽죠. 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있다가 삼성벤처투자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찾아봐야겠네요. 네. 가끔 최근에 보면은 비상장 투자를 하셨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누가 이게 뭐 이렇게 한다는데, 뭐 일단 말씀드리면 나한테까지 비상장 투자 장외로 거래가 된다라고 온 거는 100% 아니다. 네. 네.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막 슈퍼카 보여주고, 이번에 결혼식도 되게 초호화로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폰지 사기처럼 돈 뜯어서 하는 거지, 그게 수익을 자기가 잘 벌 수 있는데 그거를 쉐어하지는 않거든요. 선의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거나 쉐어를 하는 거는 이 세상엔 없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비상장을 하지만 사실 비상장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접근을 해서 하고 싶다면 저는 증권사 창구를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런 데서 직접 거래하는 거는 저는 되게 리스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정보는 볼 수 있겠죠. 증권사 창구를 공식적으로 이용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증권사에서 사모펀드의 형태로 상품으로 묶어서 나오는 비상장 투자건들은 그래도 최소한 1차, 2차 검토가 끝난 회사들이에요. 보통 벤처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벤처 투자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판매를 증권사에서 하기 때문에 증권사 심사팀에서
한 번 더 걸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비상장을 잘하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상품 소싱을 잘하는 데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중소형 작은 증권사들은 좀 힘들고요. 네. 네.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뭐 NH, 네, 삼성은 잘하는지 잘 모르겠고, 네, 뭐 하나증권 이 정도. 사실 하나증권이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접근하면서 아마 그러니까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면서 스터디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텀이 저희 쪽에서는 최소 3년 텀이라고 말을 해요. 한 바퀴 도는데. 네.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IPO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네네. 엄마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회사원들 모두가 다 이제 재테크를 안 할 수 없는 시대인데 엄마들이 특히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는데 부동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재테크를 잘해요. 일단 1번은 어, 이유는 아마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일까요? 약간 남자들은 좀 지르는 성향도 있고 제가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좀 잘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세상 발전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치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전체적인 가치는. 네. 근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네. 그래서 실물 투자를 하든 뭐 유가증권 같은 곳에 투자를 하든 어쨌든 투자를 해야 저희가 최소한 그 올라가는 가치는 계속 따라갈 수 있다. 앞으로 오를 거를 고르는 안목도 정말 중요하고 리스크를 얼마나 잘 안분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테크 비유를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로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아는 얘기일 거예요. 이제 3달란트를 뭐 1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나눠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3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미천을 삼아서 돈을 더 크게 벌어와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그걸 미천을 삼아서 더 크게 돈을 벌어와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 1달란트가 없어질까봐 땅에 묻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3달란트와 2달란트 가졌던 사람들은 저희가 이걸 미천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저는 잃어버릴까봐 이거를 땅에다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에 대해서 주인이 너는 게으르다 이렇게 비난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난 안 벌고 잃지 않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고 아까 차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실물 자산의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점점 이렇게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는 꼭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엄마가 어쨌든 재테크를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도 교육이나 관념 같은 걸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통장도 있고 주식계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계좌도 제가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의논을 하죠.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그러면은 그 주식을 사주고 처음에는 사주고 나서 엄마 올랐어? 막 떨어졌어? 이렇게 물어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게 배당이 나왔어. 이 돈이 왜 나왔어? 막 이러면은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면은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벌면은 배당이라는 게 나와. 이렇게 주주들에게 배당이 나와. 이러면 이제 본인이 주주니까 되게 자랑스러운 거죠. 주주총회 안내장 같은 것도 오고. 저희 첫째가 골라서 전자를 사줬어요. 엄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크고 좋은 회사야. 그러면서 또는 이제 아빠가 다니는 회사 주식도 사주고. 여기 회사는 아빠가 다니는 회사야. 아빠 회사는 이런 일을 해. 라는 것도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그런 거를 얘기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계좌는 아이가 용돈이 생기는 게 있으면 거기로 이제 넣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 이걸로 주식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해서 옮겨주고. 그게 마이너스가 된 경우를 봤을 때는 혹시 아이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됐을 때도 왜 마이너스일까를 얘기를 해보고 사실 가 마이너스가 난 것들도 많아요. 근데 단기간에 이 아이가 이거를 사고 팔 거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도 사서 마이너스가 났었고 네. 아빠 회사도 사서 마이너스가 났었고 네네. 근데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고 마이너스가 나면은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근데 나중에 그럼 좋아질 거니까 지금 더 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또 잘못 선택한 것도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네네. 환경, 기후 막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관련된 회사를 또 같이 막 찾아봤었어요. 그 자체가 진짜 엄마랑 정말 공부가 되는 거예요. 환경 관련된 회사들도 찾아보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은 사실 장기 보유는 하지 못했고 장기 보유 안 했다고 해도 한 2, 3년은 보유하고 있다가 큰 수익은 아닌데 뭐 한 30%? 뭐 요 정도 수익 보고 그냥 이제 매도했거든요. 네. 원래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이 회사가 보니까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고 본래의 목적을 잃었어 이러면 우리는 이거는 이제 갖고 있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네. 엄마를 잘 만나서 정말 아드님들을 이렇게 경제교육, 조기교육을 하게 되네요. 네.